그들은 성인이 되기 전 마지막 보호검을 떠나는 생기 넘치는 28명의 졸업생들이었다. 그런데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렸다. 전화도 없고 시신도 없고 오직 침묵만이 있었다. 25년 동안 99학번의 이야기는 무서운 도시전설에 불과했다. 캠프파이어 앞에서 속삭이는 경고의 이야기였다. 한 등산객이 지리산 숲속에서 이끼에 덮인 녹슨 스쿨버스를 발견하고 곰팡이 핀 졸업 앨범과 그 밖에 무언가로 가득한 것을 찾을 때까지 말이다. 아무도 준비되지 않은 무언가를 2024년 6월 23일 대한민국 지리산 국립공원 평소 코스에서 벗어난 숙련된 등산객이 나무들 사이로 이상한 노란 물체를 발견한다. 그가 찾아낸 것은 실종된 학급의 운명에 대해 우리가 생각했던 모든 것을 영원히 바꿔놓았다. 안개가 지리산의 가파른 비탈 위로 천천히 걷히고 있을 때 박민수는 숨을 고르기 위해 멈춰 섰다. 그는 관광객들의 무리로부터 멀리 떨어진 인적 드문 길을 선호하는 서울의 숙련된 등산객이었다. 나무들 사이의 고독은 수도에서의 힘든 업무 주간 이후 더 명확하게 생각하는 데 도움이 되었다. 2024년 6월 23일 이 아침, 그는 이전에 가본 적이 없는 지역을 탐험하기로 결정했다. 무언가가 그를 숲 더 깊숙이 익숙한 길에서 멀어지게 끌어당기고 있었다. 빽빽한 고사리 덤불과 엉킨 덩굴들 사이를 헤쳐나가다가 그는 갑자기 이상한 것을 발견했다. 나무들 사이로 노란색이 번쩍였는데 자연스러운 숲 풍경에는 너무 밝은 색이었다. 등골이 오싹해졌다. 처음에 민수는 그것이 버려진 장비나 오래된 캠프일 수도 있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가까이 다가가 나뭇가지와 이끼를 치워내자 형태가 분명해졌다. 그것은 버스였다. 스쿨버스가 숲에 거의 완전히 삼켜져 있었다. 녹이 돌한 페인트를 덮고 있었고 창문들은 깨져 있었으며 타이어들은 땅 깊숙이 박혀 있었다. 옆면에는 57이라는 번호가 겨우 읽힐 정도로 남아 있었다. 가장 이상한 것은 버스가 어떤 길도 통하지 않는 곳에 서 있다는 것이었다. 문은 습기와 시간으로 인해 막혀 있었지만 민수는 억지로 열 수 있었다. 고인 공기는 썩음과 죽음의 냄새가 났다. 내부는 무덤 같은 분위기였다. 먼지와 곰팡이가 모든 표면을 덮고 있었다. 좌석들은 찢어져 있었고 담쟁이가 깨진 창문을 통해 자라나 있었다. 바닥에는 썩었지만 알아볼 수 있는 학교 가방들, 팀 재킷들, 곰팡이 핀 졸업 모자들이 놓여 있었다. 물얼룩이진 사진들, 공책들, 개인 소지품들, 아이들이 졸업 여행에 가져갔을 법한 모든 것들이었다. 버스 맨 뒤쪽, 짐 선반과 파편들의 잔해 아래에서 그는 심장이 멈출 것 같은 것을 보았다. 뼈들이었다. 한 구가 아니라 여러 구였다. 오랜 세월 이곳에 누워있던 인간의 유해들이었다. 민수는 공포에 떨며 무릎을 꿇었다. 그는 버려진 버스보다 훨씬 더 큰 무언가를 발견했다는 것을 깨달았다. 이것은 오랜 세월 온 나라를 괴롭혔던 수수께끼에 대한 답이었다. 911에 전화를 걸면서 그는 아직도 자녀들의 운명에 대한 진실을 모르고 있을 가족들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었다. 1999년 5월, 부산 남산고등학교의 복도는 졸업을 앞둔 흥분으로 떠들썩했다. 정식 졸업식을 일주일 앞두고 27명의 고등학생들이 마지막 공동모험인 지리산에서의 닷새간 캠핑을 준비하고 있었다. 이민준이 가슴에 파이를 꽉 껴안고 복도를 걸어갔다. 그녀는 부모가 바라는 모든 것이었다. 수석, 학생회장, 미래의 서울대학교 학생. 그녀의 아버지인 이토마스 시장은 공개 연설에서 그녀의 성취를 언급할 기회를 절대 놓치지 않았다. 하지만 민준을 가까이 아는 사람들은 그녀의 완벽한 미소 뒤에 숨은 긴장을 볼 수 있었다. 교과서와 함께한 불면의 밤들, 화장실 문 뒤에 숨겨진 공황 발작들. 근처에서 박종호가 손에 카메라를 들고 시청각실 주변에서 바쁘게 움직이며 학교 생활에 대한 자신만의 목업 다큐멘터리를 해설하고 있었다. 그는 반의 익살꾸러기였다. 대담하고 끈질기고 때로는 참을 순 없었지만
그의 눈에는 거의 아무도 알아차리지 못하는 예리함이 있었다. 종호는 캠핑을 자신의 최종 프로젝트로 만들 계획이었다. 내 블레어 위치가 될 거야. 단지 더 재미있을 뿐이지. 그가 농담했다. 김태현은 대부분의 동급생들보다 키가 컸다. 어깨 패드는 오래전에 연세대학교 전액 장학금의 자부심으로 대체되었다. 모든 사람이 태현에게 큰 일들을 기대했다. 코치들, 동급생들, 특히 그의 어머니. 하지만 장학금 제한이 있을 때마다 두려움이 커졌다. 만약 그가 기대에 부응하지 못한다면, 만약 그의 인생 최고의 해들이 이미 지나갔다면, 그 다음엔 서유리가 있었다. 종이 위에 연필의 부드러운 긁는 소리로만 그 존재가 알려지는 소녀였다. 그녀의 스케치북은 결코 곁을 떠나지 않았고 자신들이 그려졌다는 것도 모르는 동급생들의 초상화와 꿈에서 본다고 주장하는 숲 장면들로 가득했다. 말을 걸지 않았으면 거의 말하지 않았지만 말할 때는 기억에 남았다. 최소라가 창가에 앉아 신경질적으로 머리카락을 손가락에 감고 있었다. 그녀는 항상 조용했지만 최근에는 더욱 내성적이 되었다. 그녀의 부모가 이혼하고 있었고 그녀는 이 여행이 자신이 무언가 온전한 것의 일부라고 느낄 수 있는 마지막 순간이 될까봐 두려워했다. 황민호는 따로 앉아서 철학책을 읽고 있었다. 그는 반의 내향적인 학생으로 인기보다는 깊은 대화를 더 중시하는 소년이었다. 많은 사람들이 그를 이상하다고 생각했지만 민호는 종종 예언적으로 밝혀지는 자신만의 세계관을 가지고 있었다. 5월 30일 마지막 종이 울렸을 때 학교는 축제 분위기로 활기를 띠었다. 누군가 자동차 스테레오에서 음악을 틀었다. 선생님들은 6개월 초로 계획된 여행에 대한 마지막 허가서들을 나누어 주었다. 공기 중에는 기대감과 우울함이 뒤섞여 있었다. 이 27명의 학생들은 그들의 어린 시절이 영원히 끝나가고 있다는 것을 깨닫지 못했다. 1999년 6월 5일 부산위로회가 간신히 떠오를 무렵 첫 번째 학부모들이 남산중학교 앞에 모이기 시작했다. 공기 중에는 흥분과 그리움이 뒤섞인 분위기가 느껴졌다. 그들의 아이들이 마지막 학교 여행을 떠나는 것이었다. 이민준이 버스 옆에 서서 엄마를 꽉 껴안고 있었다. 비타민 먹는 것 잊지 마. 이씨 부인이 딸의 머리를 만지며 속삭였다. 그리고 매일 저녁 전화해. 민준이 미소 지었다. 엄마, 단지 닷새뿐이에요. 하지만 마음 깊은 곳에서 그녀는 설명할 수 없는 이상한 불안감을 느꼈다. 근처에서 박종호가 아버지에게 새 비디오 카메라를 보여주고 있었다. 우리 여행에 대한 다큐멘터리를 찍을 거예요. 그가 자랑스럽게 선언했다. 엄격한 사업가인 그의 아버지는 좀처럼 미소 짓지 않았지만 이 아침 그의 눈은 자부심으로 빛나고 있었다. 김태현은 조용히 배낭을 짐칸에 싣고 있었다. 그의 어머니는 추가 샌드위치가 든 봉지를 손에서 신경질적으로 비비고 있었다. 혹시 안 가면 안 될까? 갑자기 그녀에게서 터져 나왔다. 너무 불안한 느낌이 들어. 태현이 웃었다. 엄마, 다 괜찮을 거예요. 그냥 평범한 캠핑이잖아요. 버스 옆에는 낯선 운전기사가 서 있었다. 이동수 씨였다. 평소 운전기사인 김 씨가 전날 저녁 갑자기 아팠다. 이동수는 피곤해 보였고 그의 눈은 빨갛게 충혈되어 있었으며 서류를 확인할 때 손이 떨렸다. 운전기사로 오래 일하셨나요? 박 선생님이 물었다. 꽤 오래요. 그가 시선을 피하며 짧게 대답했다. 오전 8시에 버스가 출발했다. 학생들은 창문으로 부모들에게 손을 흔들고 웃고 셀카를 찍었다. 하지만 1시간 후 도로에서 분위기가 바뀌었다. 이동수가 갑자기 주요 도로에서 벗어나며 설명했다. 숲을 통과하는 더 빠른 길을 알고 있어요. 항상 스케치북을 들고 조용히 앉아있던 서유리가 고개를 들었다. 그녀는 운전기사가 백미러로 그들을 여러 번 쳐다보는 것을 눈치챘다. 그의 시선은 이상했다. 배려하는 것이 아니라 평가하는 듯했다. 왜 우리가 이 길로 가는 거지? 그녀가 민준에게 속삭였다.
캠프로 가는 표지판이 하나도 없어. 하지만 그녀의 목소리는 시끄러운 대화와 음악에 묻혔다. 휴대폰들이 신호를 잃기 시작하고 창밖의 숲이 점점 더 짙고 어두워지고 있다는 것을 아무도 알아차리지 못했다. 그날 저녁 버스가 지리산 베이스 캠프에 나타나지 않았을 때 처음에는 심각한 우려를 불러일으키지 않았다. 캠프 관리인 박성민은 밤 9시까지 기다린 후 학교에 전화를 걸었다. 안개 때문에 지연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가 교장에게 말했다. 산속 도로들은 좁고 간신히 포장되어 있었으며 양쪽으로 가파른 절벽이 있었다. 부모들은 10시부터 전화를 걸기 시작했다. 아이들의 휴대폰이 응답하지 않았다. 외딴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이상했다. 소라의 어머니 최 씨, 부인은 5분마다 전화를 확인하며 딸로부터 받은 마지막 전화를 떠올렸다. 오후 6시 41분이었다. 엄마, 우리. 그 다음 음성들이 들렸고 누군가 그거 꺼 라고 소리쳤다. 그 후 침묵이었다. 작별 인사도 통화 종료도 없이 오직 정적만 있었다. 자정까지 공황이 온 도시를 휩쓸었다. 일요일 오전 6시에 구조대가 출동했다. 헬리콥터들이 지역을 하늘에서 스캔했다. 수색견들이 흔적을 따라갔지만 매번 막다른 길에 다다랐다. 타이어 자국도 휴대폰 신호도 따라갈 수 있는 부러진 나무까지도 없었다. 캠프 관리인이 확인했다. 노란 스쿨버스는 도착하지 않았다. 27명의 학생들과 그들의 운전기사가 그냥 사라진 것이었다. 셋째 날, 팀들이 수색 범위를 확대했다. 일주일 후 지역 어부가 주요 도로에서 15km 떨어진 강구비 근처에서 이상한 것을 발견했다. 일회용 카메라가 지늘게 반쯤 묻혀 있었다. 케이스는 균열이 있고 물에 손상되어 있었다. 수사관들이 열어보니 비어 있었다. 안에 필름이 제거되어 있었다. 10일 후 또 다른 미스터리가 나타났다. 수석학생 민준의 부모인 이 씨, 부부가 우편으로 편지를 받았다. 발신자 주소도 우편 소인도 없이 익숙하지만 떨리는 글씨로 쓴 5단어만 있었다. 우리는 안전하다. 찾기를 멈춰라. 서명은 민준이었다. 처음에 쪽지는 그들에게 엄청난 희망을 주었다. 그들의 딸이 살아있었다. 하지만 학교의 민준 공책들과 편지를 비교한 필적 전문가들이 불일치를 발견했다. 글자의 곡선이 달랐다. 압력이 일관되지 않았다. 그들 딸의 글씨 같기도 했지만 정확히는 아니었다. 최종 판정은 위조 가능성이 높고 아마도 샘플을 따라 쓴 것 같다는 것이었다. 쪽지는 소문들을 낳았다. 어떤 이들은 아이들이 실종을 연출했다고 말했다. 다른 이들은 숲속의 이단이나 이상한 의식에 대해 속삭였다. 하지만 사실은 변하지 않았다. 버스도 운전기사도 27명의 학생들도 흔적이 없었다. 2달 후 사건은 조용히 종료되어 미해결 실종 사건으로 분류되었다. 하지만 부모들은 결코 찾기를 멈추지 않았다. 2024년 부산 남산고등학교의 복도는 새로운 학생들, 새로운 웃음소리, 새로운 추억들로 울려 퍼졌지만 그림자는 남아 있었다. 입구 근처의 기념판에는 27개의 이름이 청동에 새겨져 있었고 그 아래에는 떠났지만 잊혀지지 않는다. 1999년 졸업반이라는 글귀가 있었다. 매년 6월마다 학교는 추모식을 거행했다. 선생님들이 27개의 촛불을 밝혔다. 일부는 답 없는 질문들의 무게를 견디지 못해 조기 퇴직했다. 다른 이들은 남아서 한때 가르쳤던 얼굴들에 시달렸다. 그들의 기억 속에 영원히 젊게 남아있는 얼굴들이었다. 도시 전체에서 시간은 그리 빨리 흐르지 않았다. 한때 10대의 포스터들, 교과서들, 향수 냄새로 가득했던 방들이 그대로 남아있었다. 침대들은 똑같이 정돈되어 있었다. 트로피들, 드레스들, 반쯤 쓴 일기장들이 선반에서 기다리고 있었다. 마치 주인들이 잠시 나갔다가 언제든 돌아올 수 있을 것처럼. 어떤 부모들은 산수처럼 희망에 매달렸다. 다른 이들은 조용한 슬픔에 빠져들었다. 소리치지 않고 그냥 가라앉는 그런 슬픔이었다. 축구선수 태연의 아버지 김 씨는 대부분의 시간을 지역 스포츠 클럽에서 보내며
아들의 트로피들을 계속해서 바라봤다. 반의 익살꾸러기 종호의 어머니 박씨 부인은 아들이 놓고 간 그 자리 책상 위에 그의 비디오 카메라를 그대로 두고 있었다. 조용한 화가 유리의 어머니 서씨, 부인은 딸의 스케치북들을 넘겨보며 이제는 예언적으로 보이는 그림들을 바라봤다. 특히 어두운 숲과 알 수 없는 인물들을 그린 것들을. 하지만 민준의 어머니인 이씨 부인보다 희망을 더 꽉 붙잡고 있는 사람은 없었다. 다른 이들이 세월과 함께 희망을 묻어버리는 동안 이씨 부인은 자신의 결의를 날카롭게 갈고 있었다. 그녀는 무덤을 표시하기를 거부했고 죽음에 대한 어떤 법적 선언에도 서명하기를 거부했다. 민준의 칫솔을 거치대에 두고 음성 메시지를 그대로 두고 매일 아침 침대를 새로 정돈했다. 그 애는 죽지 않았어요. 이씨 부인이 말했다. 어디 있는지는 모르지만 어딘가에 있어요. 느껴져요. 이웃들은 그것을 부정이라고 했다. 그녀의 가족은 그것을 슬픔이라고 했다. 하지만 지리산 숲 깊은 곳에서 비밀들이 때를 기다리고 있었다. 발견된 버스에서 수사관들은 내용물을 체계적이고 철저하게 목록화했다. 대부분의 물건들은 날씨에 손상되었고 일부는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파괴되었다. 하지만 운전석 아래 밀어 넣어진 금이 가고 곰팡이로 덮인 배낭에서 그들은 특이한 것을 발견했다. 물에 젖었지만 여전히 온전한 마닐라 폴더였다. 안에는 숯과 연필로 그린 스케치들이 있었고 하단 모서리에 You does not marry라고 서명되어 있었다. 실종된 졸업생 중 한 명인 서율이었다. 그녀의 시신은 유해들 중에 없었다. 스케치들은 소름 끼치고 불안했다. 하나는 숲속 공터에서 모닥불 둘레에 서 있는 인물들의 원을 보여주었다. 다른 하나는 거칠게 그린 가면들, 뒤에 숨겨진 얼굴들을 그렸다. 공허하고 표정이 없었다. 또 다른 그림은 더 어둡고 광적이었는데 나무 가지에서 떨어지는 피가 숲바닥에 원을 만드는 것을 묘사했다. 배경에는 기호들이 긁혀 있었다. 알려진 언어와 일치하는 것은 없었다. 일부 페이지들은 일기에서 찢어진 것 같았다. 폴더의 마지막 스케치는 스쿨버스 같아 보이지만 다른 것을 보여주었다. 키 큰 얼굴 없는 실루엣들에 둘러싸여 있었다. 그리고 앞 창문의 운전대 뒤에는 가면이 있었다. 수사관들은 치과 기록과 DNA로 유해를 식별했다. 실종된 28명 중 27명의 학생과 1명의 운전기사에서 17구의 시신이 확인되었다. 10명의 학생들이 여전히 실종 상태였다. 운전기사 이동수도 마찬가지였다. 이 발견은 반 학생들이 그냥 도망갔거나 사고로 죽었다는 어떤 이론도 산산조각냈다. 버스는 숲속 너무 깊은 곳에 있었고 그런 크기의 차량이 흔적 없이 도달할 수 있을 만큼 넓은 길이 없었다. 근처에는 도로도 타이어 자국도 없었다. 거기서 충돌한 것이 아니었다. 거기에 놓인 것이고 숨겨진 것이었다. 왜 17명뿐인가? 나머지 11명은 어디에 있었나? 그리고 수업에서 거의 말하지 않던 조용한 학생 유리가 왜 의식 같은 장면들을 그렸을까? 수사관들은 반 킬로미터 반경 내 지역을 샅샅이 뒤졌다. 하지만 울창한 지형이 수색을 늦췄다. 발자국도 외부의 유해도 없었고 오직 침묵과 그들이 설명할 수 없는 무언가의 무게만 있었다. 사건은 단순한 수습 작업이 아니라 범죄 현장 가능성으로 재개되었다. 2024년 6월 10일 아침 안개가 여전히 공기 중에 머물러 있고 부산경찰서의 형광등이 평소에 단조로운 소리를 내고 있을 때 문이 열리며 한 남자가 들어왔다. 그는 쇠약해져 있었고 부서질 정도로 마른 상태였다. 그의 얼굴은 면도하지 않았고 옷은 너덜너덜했으며 낡은 재킷이 그의 뼈만 남은 몸에 헐렁하게 걸쳐져 있었다. 길고 헝클어진 머리카락이 얼굴에 달라붙어 있었는데 마치 수년간 빗질하지 않은 것 같았고 피로로 움푹 들어간 눈이 방 안을 신경질적으로 돌아다녔다. 버스 발견에 대한 자신들의 토론에 몰두해 있던 경찰관들은 그를 보자 조용해졌다. 그 남자는 분위기의 갑작스러운 변화를 알아차리지 못하는 것 같았다. 그는 천천히 거의 기계적으로 접수대에 다가간 다음 앞으로 몸을 기울였고
그의 목소리는 속삭임보다 간신히 들릴 정도였다. 저는 99년 졸업반 박종호입니다. 잠시 동안 아무도 움직이지 않았다. 그 말들이 공중에 머물러 있었고 25년간 답 없는 질문들의 무게로 가득 찼다. 경찰관들은 마치 해답을 기다리는 듯 당황스럽게 서로를 바라봤지만 해답은 없었다. 이것이 사실일 수는 없었다. 그렇지 않나? 박종호라는 이름이 마지막으로 언급된 것은 그가 나머지 졸업반과 함께 졸업 여행 중에 실종되었을 때였다. 어떤 시신도 발견된 적이 없었고 어떤 흔적도 없었다. 경찰관 중 한 명인 이민아 경사가 조심스럽게 앞으로 나섰다. 박 씨, 신분증을 보여주실 수 있나요? 종호는 대답하지 않았다. 대신 그의 눈이 방 안을 신경질적으로 돌아다녔는데 마치 계속 어깨 너머로 뒤를 돌아보는 사람 같았다. 저는 절대 돌아오면 안 됐어요. 그가 떨리는 목소리로 중얼거렸다. 그들이 아직도 지켜보고 있어요. 미나 경사의 등골에 한기가 돌았다. 누가 지켜보고 있다는 거죠, 박 씨? 그녀가 의심으로 가득한 목소리로 물었다. 종호가 고개를 흔들었는데 마치 무거운 안개처럼 그에게 달라붙은 생각들을 떨쳐내려는 듯했다. 모르겠어요, 모르겠어요. 저는 절대 돌아오면 안 됐어요. 우리 중 아무도 그러면 안 됐어요. 그는 단순히 비극적인 일을 겪은 사람이라기보다는 생존하도록 강요받은 사람, 어둡고 부자연스러운 무언가에 의해 표시된 사람처럼 들렸다. 며칠 후 종호는 수사관들 앞에 앉아 있었고 그의 눈은 공포로 크게 뜨여 있었으며 수년간 사라지지 않은 괴로워하는 표정을 짓고 있었다. 지난 2시간은 고통스러운 세부 사항들로 보냈고 그의 시간표, 기억들, 동급생들과의 마지막 순간들을 검토했다. 하지만 이제 이 결정적인 순간에 그는 그들에게 모든 것을 말하려고 했다. 그들은 모두 죽었어요. 아시겠어요? 그가 떨리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시작했다. 저항하지 않은 사람들, 저항한 사람들 말이에요. 그들은 다시는 보이지 않았고 들리지 않았고 그냥 사라졌어요. 종호가 멈췄고 그의 손이 바지에 닿으면서 약간 떨렸다. 그는 이미 수시간 동안 수사관들 앞에 앉아 있었지만 그의 고백의 무게가 이렇게 현실적이고 숨막히게 느껴진 적은 없었다. 모든 것은 버스가 고장난 날에 시작되었어요. 그가 계속했다. 우리는 가장 가까운 도로에서 몇 킬로미터 떨어진 숲 깊은 곳에 있었어요. 엔진이 끓어오르다가 꺼졌어요. 버스를 움직일 수 없었어요. 시동을 걸 수 없어서 그래서 우리는 기다리고 기다렸어요. 종호의 목소리가 떨렸고 그가 기억을 되살리면서 숲의 불협화음적인 소리들이 그의 마음속으로 다시 스며들었다. 바로 그때 그들이 우리를 찾았어요. 그들은 이런 로브를 입고 있었는데 회색이었고 마치 흙 속에서 살고 있는 것 같았어요. 그들이 스스로를 선택받은 자들이라고 불렀던 것 같아요. 그들은 격리된 성소, 평화의 장소, 외부 세계로부터 탈출할 수 있는 곳에서 왔다고 말했어요. 종호가 고개를 흔들었고 그의 눈이 바닥으로 향했다. 농담처럼 들렸지만 우리는 꼼짝없이 갇혀 있었어요. 아무도 휴대폰에 신호가 없었고 우리 중 누구도 버스를 고치는 방법을 몰랐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들을 따라갔어요. 선택의 여지가 없었어요. 수사관들이 서로를 바라봤고 그들의 얼굴은 무표정했지만 예리하게 집중되어 있었다. 처음에는 공동체가 평화로웠어요. 종호가 이제 더 긴급하게 말했다. 너무 좋아서 사실이기엔 거의 믿기지 않을 정도였어요. 그들은 우리에게 음식을 주고 쉴 수 있다고 말했어요. 우리가 필요한 모든 것을 약속했어요. 그가 다시 멈췄고 그의 숨이 목에서 막혔다. 하지만 얼마 후 모든 것이 변하기 시작했어요. 그들은 제 조건화에 대해 우리가 옛 삶, 과거를 놓아주어야 한다고 말하기 시작했어요. 우리가 어디서 왔는지 말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았어요. 그들은 우리가 모든 것을 잊어야 한다고 말했어요. 그들은 그것을 정화라고 불렀어요. 그 단어가 경고처럼 공기 중에 매달려 있었다. 종호가 처음으로 증언을 했을 때 반응은 엇갈렸다. 일부 부모들은 그의 모든 말에 매달렸고 답을 바라며 절망적으로 종결을 필요로 했다. 그들은
그를 믿었다. 그의 이야기는 당국이 설명할 수 없는 방식으로 말이 되었다. 하지만 다른 이들, 특히 실종된 학생들의 가족들은 그를 믿기를 거부했다. 그들은 자신들의 아이들의 모습을 종호가 그리는 암울한 그림과 조화시킬 수 없었다. 그들에게 그는 단순히 생존자일 뿐이었고 그가 겪은 공포에 의해 정신이 뒤틀린 사람이었다. 공동체의 분열이 더 깊어졌다. 그의 귀환 후 몇 달 동안 일부 가족들은 종호를 그들 자녀의 죽음에 대한 책임이 있다고 공개적으로 비난했고 다른 이들은 그를 같은 비극의 희생자로 보았다. 그의 신빙성은 모든 방향에서 의문시되었다. 언론은 그를 영웅부터 망상적인 광인까지 모든 것으로 부르며 축제를 벌였다. 민준의 어머니이씨, 부인은 그의 이야기를 가장 단호하게 거부하는 사람들 중 하나였다. 우리 딸은 절대 어떤 이단에도 굴복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녀가 기자회견에서 선언했다. 그 애는 강하고 똑똑했어요. 만약 누군가 탈출할 수 있었다면 그건 우리 딸이었을 거예요. 하지만 태연의 어머니 김씨 부인은 종호의 눈에서 익숙한 무언가를 보았다. 그녀가 종종 거울에서 보던 것과 같은 잃어버린 공허함이었다. 그는 진실을 말하고 있어요. 그녀가 친구들에게 조용히 말했다. 나는 고통을 봐요. 아무도 그런 고통을 속일 수는 없어요. 곧 종호는 경찰 보호해 있게 되었다. 경찰은 아직도 자신들의 아이들이 어딘가에서 발견되기를 기다리고 있다고 믿는 사람들에 의해 그가 침묵당할 위험을 감수할 수 없었다. 그들은 누구를 신뢰할 수 있는지 알지 못했다. 너무 많은 매듭지어지지 않은 실들, 너무 많은 답없는 질문들이 있었다. 몇 달 후 종호는 그 숲의 심장부를 통과한 자신의 경험과 불안한 여정을 이야기하는 회고록을 출간했다. 그 책은 센세이션이 되었고 99 졸업반, 2단, 그리고 숲에서 벌어진 뒤틀린 사건들에 대한 새로운 이론들을 낳았다. 어떤 사람들은 모든 말을 믿었다. 다른 이들은 그것을 부서진 사람의 헛소리로 치부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다. 종호는 무언가를 보았다. 인간의 이해를 넘어선 무언가를. 아무도 완전히 이해할 수 없는 무언가를. 종호의 회고록이 출간된 지 여러 달이 지났지만 1999년 졸업반을 둘러싼 광기는 가라앉지 않았다. 그 이야기는 여전히 공기 중에 매달려 있었고 희망과 절망 사이에서 찢어진 가족들과 함께 공동체 위에 그림자처럼 드리워져 있었다. 일부는 종호가 모든 것을 지어냈다고 확신했고 다른 이들은 그가 훨씬 더 어두운 무언가의 표면만을 건드렸다고 믿었다. 종호는 은둔자가 되어 인터뷰나 당국과의 만남을 위해 필요할 때만 나타났다. 하지만 버스 발견 기념일에 그는 부산 남산 고등학교로 돌아왔다. 한때 웃음과 그의 반 친구들의 밝은 미래, 그리고 모험으로 가득한 여름의 약속들로 넘쳐났던 곳이었다. 이제 그곳은 기념관이었고 잃어버린 것에 대한 공허한 상기였다. 그는 동급생들을 위한 기념물 앞에 혼자 서 있었다. 사라진 모든 학생의 이름이 새겨진 광택이 나는 석판들. 그 명판이 흐린 빛 속에서 반짝였다. 도시를 삼켜버린 공허의 상징이었다. 종호는 무릎을 꿇고 재킷에서 무언가를 꺼냈다. 수사가 끝난 후 경찰이 그에게 돌려준 바로 그 졸업 앨범이었다. 바래고 곰팡이가 슬었지만 여전히 그의 것이었다. 그는 조심스럽게 그것을 열었다. 페이지들이 시간으로 누렇게 변해짐에 있었다. 떨리는 손으로 그는 마지막 페이지에 쪽지를 썼다. 우리는 탈출하려 했다. 나만이 할 수 있었다. 회고록은 사람들이 듣고 싶어하는 것이고 이것은 너희들, 내 친구들을 위한 진실이다. 모두를 구하지 못해서 미안하다. 제이즈, 오랫동안 종호는 그저 기념물을 바라보았고 그의 슬픔과 죄책감의 무게가 숲 자체처럼 그를 짓눌렀다. 그는 잃어버린 사람들의 기억, 친구들의 얼굴, 그들의 웃음, 그리고 그들 여정의 끔찍한 마지막 날들을 느꼈다. 그런 다음 그는 기념물 밑에 앨범을 놓았다. 그리고 한마디 말도 없이 그는 돌아서서 걸어갔고 자신의 과거의 마지막 조각을 남겨두었다. 어떤 이들은 종호가 모든 것을 지어냈다고,
결코 그를 떠나지 않았던 악몽들을 설명하기 위한 이야기를 만들어냈다고 말한다. 다른 이들은 진실이 그가 주장한 것보다 훨씬 더 어두웠다고 말한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하다. 1999년 졸업반에게 일어난 일은 여전히 지리산의 나무들을 괴롭히고 있다. 1999년 졸업반의 이야기는 현대 한국에서 가장 소름 끼치는 미스터리 중 하나로 남아있다. 희망과 꿈으로 가득한 27개의 젊은 생명들이 지리산의 울창한 숲에서 사라졌고, 뒤에는 답 없는 질문들과 슬픔으로 굳어진 가족들만 남겨두었다. 25년 후 박종호의 귀환은 위안이 아닌 더 큰 고통을 가져왔다. 선택받은 자들이라는 이단에 대한 그의 이야기, 강제적인 정화와 희생 제물에 대한 그의 증언은 공동체를 반으로 갈라놓았다. 어떤 이들은 그를 생존한 영웅으로 보았고, 다른 이들은 자신의 생존을 정당화하기 위해 이야기를 꾸며낸 광인으로 보았다. 버스에서 발견된 서유리의 그림들은 여전히 수수께끼로 남아있다. 그녀가 비극을 예견했던 것일까? 아니면 끔찍한 의식의 일부였을까? 17구의 시신이 그들의 이야기를 말해 주었지만 11개의 영혼은 여전히 숲의 어둠 어딘가에서 방황하고 있다. 진실은 그것을 아는 사람들과 함께 지리산의 나무들 사이에 영원히 묻혀 있을지도 모른다.